제4부 51장 1. 1903년 호레이스 퀸은 알키프를 물리치고 보안관직에 취임했다. 그는 수석 보안관보로 많은 경험을 쌓아왔다. 대부분의 선거인들은 그동안 퀸이 지하 업무를 혼자 도맡다시피 해왔으므로 그에 걸맞은 직책을 맡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호레이스 퀸은 1919년까지 보안관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가 너무 오랫동안 보안관 노릇을 했기 때문에 몬트레에서 자란 우리들은 자연히 보안관 하면 퀸을, 퀸 하면 보안관을 떠올렸다. 다른 사람이 보안관직을 맡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퀸은 보안관을 하면서 늙어갔다. 오래전에 입은 부상으로 다리를 약간 질투기는 했지만 그가 용감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의 군총 싸움에서 그 용맹성을 증명한 바 있었다. 게다가 그는 외모까지도 진짜 보안관다웠다. 어쩌면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보안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의 얼굴은 크고 불그스레했으며 하얀 콧수염은 스페인산 수소의 뿔 모양을 하고 있었다. 떡 벌어진 어깨에다 나이에 알맞게 약간 살이 쪄서 더욱 위험있게 보였다. 그는 멋진 카보이 모자에 노포크 재킷을 입고 다녔으며 만년에는 권총을 어깨에 달린 가죽 케이스에 넣고 다녔다. 허리에 차던 예전의 총집은 복부를 심하게 압박했기 때문에 모양이 나지 않았다. 퀸은 1903년 취임 당시에도 관할 군의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1917년에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된 만큼 업무 수행도 더욱 매끄러웠다. 살리나스 계곡의 산들처럼 그는 이제 지역을 대표하는 명물이 되었다. 애덤이 총상을 입고 난 후부터 퀸 보안관은 몇 년 동안 줄곧 케이트를 감시했다. 페이가 죽었을 때는 직감적으로 케이트에게 책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현명한 보안관은 불가능한 일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는 법이었다. 결국 그녀들은 둘 다 매춘부일 뿐이 아닌가. 그 후 몇 해 동안 케이트는 퀸 보안관을 정중하게 대했다. 그것 또한 차츰 그녀를 존중하게 되었다. 어차피 그런 집이 존재해야 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편이 나았다. 케이트는 종종 수배자를 찾아내 그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그녀가 운영하는 집에서는 결코 사고가 나는 법이 없었다. 그래야 퀸 보안관은 케이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추수감사절 다음 토요일 정오 무렵 퀸 보안관은 조 발레리아 호주머니에서 나온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38구경 권총 탄알이 조의 심장 한 구석을 뚫고 들어가 갈비뼈를 바스러뜨리고 주먹만한 구멍을 내놓았다. 갈색 서류 봉투들은 시커먼 피와 범벅이 되어 서로 딱 달라붙어 있었다. 보안관은 젖은 손수건으로 서류들을 적셔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떼어놓았다. 다행히 유서는 접혀 있었기 때문에 바깥쪽에만 피가 묻어 있었다. 그는 케이트의 유서를 천천히 읽고 봉투에 든 사진들을 조사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각각의 봉투 안에는 한 남자의 명예와 마음의 평화를 위협하기에 충분한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잘만 이용하면 그 사진들로 인해 최소한 6사람은 자살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케이트는 이미 뮬러 장의사에 안치되어 혈관에 포르말린 주사를 맞고 있었다. 그녀의 위는 병에 담겨 검사관에게 보내졌다. 퀸 보안관은 사진을 잘 살펴보고 난 후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 내 사무실에 잠깐 들러줄 수 있겠소? 점심은 좀 이따가 먹도록 하고. 그렇소. 당신도 보면 중대한 일이란 걸 알게 될 거요. 그럼 기다리겠소? 몇 분 후 익명의 사나이가 재판소 뒤에 있는 군립형무소 사무실에 나타났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퀸 보안관이 그에게 유서를 내밀었다. 변호사로서 이 유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시오? 방문객은 2줄짜리 유서를 읽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가 코로 내뿜었다. 내가 짐작하는 여자가 쓴 거요? 그렇소. 만일 그 여자의 이름이 캐서린 트레스커이고 이것이 자필이고 또 아론 트레스커가 그 여자의 아들이라면 이 유서는 금덩어리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질 거요. 퀸은 집게 손가락 등으로 멋스러운 콧수염 끝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당신 그 여자와 잘 아는 사이였지? 잘 안다기보다는 누군지 아는 정도였어. 퀸은 팔꿈치를 책상 위에 얹고 몸을 앞으로 굽혔다.
할 말이 있어. 거기 앉으시오. 방문객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은 후 코트 단추를 만지작거렸다. 보안관이 물었다. 케이트가 당신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던가요? 천만에 그럴 이유라도 있어야지. 친구로서 묻는 거요. 그 여자가 이미 죽었다는 걸 알지 않소? 자, 어서 말해봐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군. 나는 누구에게도 협박당한 적이 없소. 퀸은 봉투 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카드 놀이를 하듯 뒤집은 상태로 책상 너머로 밀어주었다. 방문객은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콧구멍에서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왔다. 맙소사. 그가 소리 죽여 중얼거렸다. 그 여자가 이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걸 몰랐소? 아니, 알고 있었소. 그 여자가 그럽디다. 제발 호레이스. 이걸 가지고 뭘 할 작정이요? 퀸 보안관은 그의 손에서 사진을 빼앗았다. 호레이스, 그 사진을 어떻게 할 거요? 태워 없애야지. 보안관은 엄지손가락으로 서류 봉투들의 모서리를 벌럭벌럭 넘겼다. 그런 사진이 이 안에 수두룩하오. 이 사진들이 우리 군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거요. 퀸은 종이 위에 명단을 써내려갔다. 잠시 후 힘겹게 몸을 일으켜 쩔룩거리는 다리로 사무실 북쪽 벽에 놓인 쇠 난로를 향해 다가갔다. 그러고는 살리나스 모닝 저널지를 구겨 불을 붙인 후 난로 안에 던져 넣었다. 불이 활활 타오르자 갈색 서류 봉투들을 불길 속에 모두 쳐넣고 바람 구멍만 열어놓고는 난로의 문을 닫았다. 난로 앞에 뚫린 작은 창 너머로 노란 불길이 너울거렸다. 퀸 보안관은 더러운 것이 묻기나 한 것처럼 두 손을 탁탁 들었다. 원판도 저 안에 들었소. 그 여자의 책상을 뒤져보았는데 다른 사본은 없더군. 방문객은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으나 목이 쉬어서 속삭이는 것처럼 떨렸다. 고맙소 호레이스. 보안관은 쩔룩거리며 책상 앞으로 걸어가 명단을 집어들었다. 부탁이 있어. 여기 명단에 적힌 사람들한테 모두 전화를 걸어 내가 사진을 태워버렸다고 전해주시오. 당신이 모두 아는 사람들일 거요. 그들도 당신한테서 듣는 편이 낫겠지. 순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한 사람씩 따로따로 전화를 걸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하시오. 자, 여길 좀 봐요. 그는 난로를 열고 까맣게 탄 종이를 부직갱이로 휘저 죄를 만들었다. 이대로 그들에게 전하시오. 방문객이 그를 바라보았다. 퀸은 이번 일로 변호사의 정오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은 일생 동안 그들 사이에는 하나의 장벽이 생길 것이고 둘 중 누구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호레이스,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소. 그러자 보안관이 서글픈 심정으로 말했다. 괜찮소. 내 친구들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피를 깔보년 같으니. 방문객이 조그맣게 욕을 했다. 호레이스 퀸은 그 욕의 일부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다. 또한 그는 이제 보안관으로서 오래 버틸 수 없으리란 것도 알았다. 곧 죄책감을 느끼게 될 자들은 그를 보안관직에서 내쫓을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터였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다. 이제 가서 점심이나 드시오. 나는 할 일이 있으니. 1시 15분에 퀸 보안관은 중심가를 돌아 센트럴 애비뉴로 들어섰다. 그는 레이노드 빵집에서 프렌치 빵 한 덩어리를 샀다. 다 구운 듯 아직 따끈따끈하고 냄새가 구수했다. 그는 난간에 의지하여 드레스컷이 계단을 올라갔다. 리가 허리에 행주를 두른 채 문을 열었다. 지금 집에 안 계시는데요? 아마 오는 중일 거요. 내가 징병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으니까 기다리겠어. 리는 옆으로 비켜서서 그를 들어오게 한 후 거실로 안내했다. 뜨거운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러지. 방금 새로 끓인 겁니다. 리는 이렇게 말하고 부엌으로 갔다. 퀸은 아늑한 거실을 둘러보았다. 더 이상 보안관 노릇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가 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난 아기 받는 일이 좋아요. 일만 잘 끝내면 기쁨이 따르니까요. 보안관은 이 말을 종종 생각했다. 그의 경우는 일을 잘 끝내도 결국 누군가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게 아닌가 싶었다. 누군가는 해야만 할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도 이제 더 이상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았다. 이제 좋든 싫든 머지않아 보안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누구나 은퇴 후에 계획을 갖고 있기 마련이다. 그동안 시간에 쫓겨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보고 싶어 한다. 마음 편히 여행을 한다거나 그달기식으로 읽고도 줄곧 제대로 읽은 척 했던 책들을 정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퀸 보안관은 그런 황금 같은 시간이 오면 사냥과 낚시를 하겠다는 꿈을 꾸어왔다. 센타루시아 지방을 여행하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냇가에서 캠핑도 해보리라. 그러나 막상 그런 때가 눈앞에 다가온 지금은 그런 일들이 썩 내키지 않았다. 맨 땅에서 잠을 자면 다리가 아플 것 같았다. 사슴이 얼마나 무서울 것이며 사냥터에서부터 사지를 덜렁거리는 죽은 사슴을 운반하기는 또 얼마나 힘이 들까. 솔직히 말해서 그는 사슴 고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레이노드 부인이 고기를 포도주에 재서 양념까지 해줄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로 정성을 들이면 낡은 신발 가죽이라도 맛있을 것 같다. 리는 새로 산 여과기로 커피를 끓이고 있었다. 물이 끓어올라 유리돔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오랫동안 훈련된 그의 생각은 커피를 새로 끓여놓았다는 리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데에 미쳤다. 늙은 보안관은 명석했다. 오랜 경력으로 인해 그의 두뇌는 예민하게 움직였다. 한 번 본 얼굴은 모두 머릿속에 담아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떤 장면이나 대화 내용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녹음기나 영화 필름처럼 그것들을 고스란히 재생시킬 수 있었다. 그는 사슴고기를 생각하면서도 눈으로는 거실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그의 마음이 넌지시 말했다. 이봐, 여기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어. 무언가 이상하단 말이야. 보안관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꽃그림이 있는 무명 의자 커버, 레이스로 된 커튼, 술을 놓은 하얀 테이블 보, 밝고 화려한 무늬의 쿠션들. 남자들만 사는 집이지만 모든 것이 여성 취향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실을 떠올렸다. 파이프 스탠드를 제외한 모든 물건이 아내가 선택하고 구입하고 손질한 것들이었다. 생각해보니 파이프 스탠드도 아내가 그에게 사준 것이었다. 여자의 방도 하나 있었다. 그러나 이 방은 어딘지 모르게 위장된 것 같았다. 지나치게 여성 취향이었다. 남자가 꾸민 여자의 방이라고 해도 심하게 과장되고 여성적이었다. 틀림없이 리의 솜씨일터였다. 애덤은 방을 꾸미는 것을 돕기는커녕 방의 분위기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리는 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고 애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호레이스 퀸은 아주 오래전 애덤을 신문하던 때가 기억났다. 당시 애덤은 고뇌에 사로잡혀 있었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잔뜩 급에 질려있는 그의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했다. 그때 그는 애덤이 너무나 정직해서 결코 다른 생각은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에도 보안관은 애덤을 자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프리메이슨 회원으로서 회장직도 똑같이 역임했다. 호레이스는 애덤의 뒤를 이어 지부장을 맡았고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 기념 핀을 꽂고 다녔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애덤은 따로 떨어져 나갔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그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킨 것이다. 누구도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 또한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덤이 고뇌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장벽 같은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다. 애덤은 아내를 통해서 살아있는 세상과 접촉할 수 있었다. 호레이스는 지금의 그 여자를 생각했다. 잿빛 몸뚱이는 장내사에 의해 세척을 당하고 목구멍에는 주사 바늘이 꽂히고 주사에 연결된 고무 포르말린 튜브는 천장에서부터 치렁치렁 늘어져 있으리라. 애덤은 절대 부정을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무언가 갈망하는 것이 없는 한 부정을 저지를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의 장벽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떤 압력이, 어떤 기쁨이, 어떤 아픔이 존재하고 있을까? 보안관은 그것이 궁금했다. 호레이스 퀸은 체중에 짓눌려 다리가 아파오자 엉덩이를 약간 옮겨 놓았다. 커피 끓는 소리 외에 집안은 고요했다. 애덤이 징병사무소에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었다. 보안관은 문득 즐거운 생각이 들었다. 나도 나이를 먹어가고 있군. 나쁘지 않은걸. 그때 현관 쪽에서 애덤의 목소리가 들렸다. 리도 그 소리를 듣고 복도로 달려나갔다. 보안관이 와 계십니다. 리가 그에게 경고라도 하듯이 말했다. 애덤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시오 호레이스. 영장이라도 가져오셨소? 정말 썰렁한 농담이었다. 잘 지냈나? 자네 하인에게 커피 한 잔 얻어 마실 참이었네. 리가 부엌으로 들어갔고 곧이어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애덤이 말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호레이스?
내 일이야 항상 그렇지 뭐. 커피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네. 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어떻게든 결국에는 듣는 걸 문을 닫아도 다 듣는다니까. 그에게 감추는 건 하나도 없어. 감출 수가 없거든. 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속으로 희죽이 웃고 있었다. 그가 커피를 따르고 나가자 애덤이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야 호레이스? 별일 아니야 애덤. 그 여자는 아직도 자네와 결혼한 상태인가? 애덤의 몸이 굳어졌다. 그렇긴 한데 무슨 일이라도? 간밤에 자살을 했어. 애덤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두 눈에 물이 차오르더니 이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포기하고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통곡하기 시작했다. 가엾은 친구 같으니. 퀸은 조용히 앉아서 그가 감정을 가라앉히기를 기다렸다. 얼마 후 애덤은 자제력을 되찾고 고개를 들었다. 미안하네. 부엌에 있던 리가 물수건을 들고 들어와 애덤에게 건네주었다. 애덤은 눈가를 몇 번 꾹꾹 누른 뒤 수건을 돌려주었다. 전혀 예상치 못했어. 애덤의 얼굴에는 부끄러운 기색이 떠올랐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시신을 인계해서 장례를 치르겠네. 그럴 것까지는 없어. 호레이스가 말했다. 자네가 꼭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다면 할 수 없지만 말이야. 사실 내가 온 건 그 문제 때문이 아니네. 그는 호주머니에서 접힌 유서를 꺼내 내밀었다. 애덤은 몸을 움찔했다. 이게 그 여자의 피인가? 아니 절대 그 여자의 피는 아니야. 한번 읽어보게. 애덤은 두 줄의 유서를 읽었다. 그러고는 가만히 종이를 응시했다. 어쩌면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 애는 몰라. 그 여자가 자기 엄마인 줄. 아들에게 여태 말하지 않았나? 안 했지. 저런. 애덤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 애는 분명 그녀가 남긴 것을 받으려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찢어버리고 있자고. 아론은 진실을 알고 난 뒤에도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네. 그건 안 돼. 퀸이 말했다. 우리는 몇 가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그 여자는 은행에 개인 금고를 가지고 있었네. 내가 어디서 이 유서와 열쇠를 발견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겠지. 어쨌든 난 법원의 명령을 기다릴 새도 없이 은행에 가봤어. 무슨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더 많은 사진이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서 가보았던 말은 하지 않았다. 밥 영감이 금고를 열어주더군. 언제든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그 속에는 돈이 10만 달러 이상이나 들어있었어. 돈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 돈 말고 다른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 사실 한 가지가 더 있긴 했는데 결혼 증명서이더군. 애덤은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둘 사이의 거리가 다시금 멀어졌다. 부드러운 방음막 같은 것이 그와 세상 사이에 둘러쳐졌다. 애덤은 한동안 커피 잔을 내려다보고는 한 모금 마셨다. 자네 생각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는 침착하고 조용하게 물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겠지. 퀸 보안관이 말했다. 반드시 내 충고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나 같으면 지금 당장 아들을 불러서 사실대로 말할 걸세.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왜 이전에는 얘기를 못했는지 그 이유까지도 설명할 걸세. 아들이 지금 몇 살이지? 17. 이제 어른이군. 언젠가는 알아야 할 일이야. 당장 모든 사실을 알게 되는 게 좋을 것이네. 칼은 알고 있어. 애덤이 말했다. 그 여자가 왜 하필 아론에게 유산을 남겼는지 모르겠군.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자네 생각엔 어때? 전혀 모르겠어. 그래서 자네 말대로 할 작정이네. 함께 있어 주겠나? 물론이지. 리, 애덤이 소리쳤다. 아론을 불러오게. 집에 있지? 리가 문 앞으로 왔다. 무거운 눈꺼풀을 잠시 동안 감았다가 다시 떴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학교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다면 나한테 말을 했겠지. 이봐 호레이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샴페인을 실컷 마셨다네. 칼은 어디 있나? 자기 방에 있습니다. 리가 말했다. 이리 내려오라고 하게. 그 애도 알아야 하니까. 칼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지친 나머지 어깨가 쭉 늘어져 있었다. 그러나 표정만은 옹색하고 음흉하고 교활하고 야비했다. 애덤이 물었다. 너희 형이 어디 있는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칼이 대답했다. 형하고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닌데요. 그 애는 이틀씩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형의 보호자라도 되나요?
애덤은 고개를 떨구고 몸을 약간 들었다. 그의 눈동자 뒤에서 작지만 놀랄 만큼 밝은 푸른 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대학으로 돌아간 모양이로구나. 그의 입술이 무거운 듯이 보였다. 그는 잠꼬대하는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형이 대학으로 돌아갔다고는 생각지 않니? 그때 퀸 보안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할 일은 나중에라도 할 수 있으니 이제 그만 가보겠네. 애덤 좀 쉬도록 하게. 충격이 클 테니. 애덤은 그를 올려다 보았다. 충격이라고? 아, 그렇지. 고마워요, 조지. 대단히 고마워요. 조지라니? 대단히 고마워요. 애덤이 말했다. 보안관이 떠나고 난 뒤 칼은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애덤은 의자에 기댄 채 이내 잠이 들었다. 입을 벌린 채 코까지 골았다. 리는 한동안 잠든 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돌아갔다. 그는 빵상자를 열고 가죽 장정의 자그마한 책 한 권을 꺼냈다. 표지의 금박 글씨는 거의 달아 없어진 상태였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영역본이었다. 리는 행주로 철퇴 안경을 닦고는 책장을 대충 넘기기 시작했다. 의식적으로 마음에 안정을 주는 글귀를 찾으려 애쓰는 자신의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는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소리내어 읽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루뿐이다. 기억하는 것도 기억되는 것도 모두 마찬가지다. 모든 것은 변화에 의해 발생한다는 걸 항상 기억하라. 이 세상은 본래부터 현존하는 걸 변화시켜서 새 것으로 만들기를 무엇보다 좋아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라. 현존하는 사물은 어떤 의미에서 미래에 존재할 씨앗이기 때문이니라. 리는 다음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그대는 곧 죽게 되리라. 그러나 그대는 여전히 단순하지 못하고 마음의 혼란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며 외부에 의해 상처받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모든 이에게 관대하지도 못하며 지혜를 발휘하여 공정하게 행동하지도 못하는 도다. 리는 책에서 눈길을 들었다. 그러고는 마치 옛 소년들에게 답이라도 하듯이 중얼거렸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실천하기가 대단히 힘들군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 이런 말씀도 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언제나 지름길을 택하라. 지름길이야말로 자연스러운 길이다.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는 손가락 사이로 책장을 휘리릭 넘겼다. 맨 끝 페이지에는 두꺼운 목수용 연필로 쓴 세뮤얼 해밀턴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리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다. 세뮤얼 해밀턴은 이 책을 되찾고 싶어 했을까? 책을 훔쳐간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을까? 그때는 그 책을 훔쳐오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했다. 그는 책을 빵상자에 도로 넣으면서 손가락으로 부드러운 가죽 표지를 쓰다듬었다. 그리고는 중얼거렸다. 세뮤얼 해밀턴은 누가 이 책을 가져갔는지 알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훔쳐갈 사람이 나밖에 또 누가 있겠어? 그는 거실로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애덤의 곁으로 의자를 바짝 끌어당겨 앉았다. 2. 칼은 자기 방에서 책상에 팔꿈치를 꿰고 깨질 듯한 머리를 양손바닥으로 감싼 채 앉아 있었다. 땀 구멍이며 오심에 할 것 없이 몸 전체에서 시금섭섭한 위스키 냄새가 진동을 했다. 뱃속은 울렁거리고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팠다. 전에는 이렇게 취해본 적이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케이트의 집을 찾아갔지만 고통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복수를 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도 않았다. 그의 기억은 소용돌이치는 구름처럼 혼란스러웠고 머릿속에는 일련의 소리와 광경과 감정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져 있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상상인지 구별되지 않았다. 케이트의 집을 나오면서 그가 흐느끼우는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아론은 채찍질하듯 칼을 한 방에 때려 눕혔다. 그러고는 어둠 속에서 그를 한동안 내려다보며 서 있다가 마치 상심한 어린아이처럼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지금도 달려가는 형의 발소리와 몫인 울부짖음이 귓가에 쟁쟁했다. 칼은 케이트의 집 앞마당에 있는 키 큰 쥐똥나무 아래 쓰러진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차고 옆에서 기관차들이 칙칙거리며 수증기를 뿜어내는 소리와 화차들이 굉음과 함께 연결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가벼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옆에 와 서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눈을 떴다. 누군가가 그의 몸을 굽어보고 있었다. 케이트 같았다. 잠시 후 그 사람은 조용히 사라졌다.
한참 후에 칼은 일어나서 몸을 틀고 중심가를 향해 걸어갔다. 의외로 기분이 덤덤해서 스스로도 놀랐다. 그는 나지막하게 노래를 불렀다. 무인지에서 자라는 장미 한 송이 보기에도 아름다워라. 칼은 금요일 하루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녁 때 조 레거너가 그에게 위스키 한 병을 사다 주었다. 칼은 미성년자라서 술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는 칼과 함께 있으려 했지만 칼이 심부름값을 쥐어주자 만족한 얼굴로 싸구려 포도주를 마시러 가버렸다. 칼은 에버트 주점 뒷골목으로 가서 어머니를 처음 본 바로 그날 밤 앉았던 전신주 뒤의 어색한 곳을 찾아냈다. 그는 책상 다리를 하고 땅바닥에 앉아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위스키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2번이나 구토를 했지만 그래도 계속 마셨다. 급기야 땅바닥이 튀어나오면서 흔들리고 가로등이 눈앞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결국 그는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정신을 잃었다. 무의식 상태에서도 계속 토했다. 털이 짧고 꼬리가 위로 말린 동네 똥개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골목 안으로 들어왔다. 칼의 냄새를 맡은 녀석은 그 주위를 한 바퀴 빙 돌았다. 조 레그너도 그를 발견하고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조는 칼의 다리 옆에 비스듬히 쓰러져 있는 술병을 발견하고는 재빨리 가로등에 비추어 보았다. 3분의 1점 남아 있었다. 병마개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술이 새어나오지 않게 엄지손가락으로 병 주둥이를 틀어막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새벽녘의 차디찬 공기에 정신이 든 칼은 구역질을 참으면서 뭉개진 벌레처럼 무거운 몸을 질질 끌고 집으로 향했다. 집은 멀지 않아서 골목길에서 나와 큰 길을 건너기만 하면 되었다. 리는 칼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비틀대며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나동그라치기까지 역한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잠은 오지 않았다. 그에게는 슬픔을 이겨낼 힘도 없었고 수치심을 떨쳐버릴 방도도 없었다. 잠시 후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얼음같이 찬 냉수로 목욕을 하고 경석으로 온몸을 박박 문질렀다. 마찰에서는 통증이 기분 좋았다. 그는 자기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지금뿐만 아니라 항상 아론 앞에서는 겸허해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렇지 않고는 스스로 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퀸 보안관과 아버지가 있는 거실로 불려 나가섰을 때는 험악한 개처럼 화를 내고 거칠게 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오심을 엉뚱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퍼부은 셈이었다. 그는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사랑받지도 못하는 심술궂은 똥개가 되어 있었다. 방으로 되돌아오자 죄의식이 엄습해왔다. 그러나 칼에게는 그에 맞서 싸울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 아론을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다. 어딘가 다쳤을지도 모르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 아론은 자기 자신을 추스르지 못하는 위인이었다. 칼은 그런 형을 찾아와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려놓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 을에 그렇듯이 칼 역시 희생이라는 개념에 집착했다. 내가 희생하면 아론을 데려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칼은 서랍에서 손수건에 쌓인 납작한 종이 뭉치를 꺼냈다. 그는 방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자그마한 도자기 접시를 책상으로 가져갔다. 숨을 깊이 들이쉬니 차가운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는 빳빳한 새 지폐 한 장을 꺼내 모서리가 지도록 가운데를 접은 다음 책상 밑에서 성냥불을 그어 지폐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조금씩 치솟으면서 지폐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불길이 손가락 끝에 닿으려 할 때 그는 비로소 재가 된 종이를 접시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음 지폐에 불을 붙였다. 6번째 지폐를 태울 때 리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다. 무언가 타는 냄새가 나는데 그는 칼이 하는 짓을 보고 소리쳤다. 저런! 칼은 방해를 받을까봐 바짝 긴장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리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칼은 끈질기게 지폐 한 장 한 장을 모두 불태웠다. 까맣게 탄 종이를 가루로 부셔놓은 후 리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리는 말없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급기야 칼이 먼저 입을 열었다. 빨리 말씀하세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어서요. 아니, 리가 대답했다. 하고 싶은 말 같은 건 없어.
너도 내게 할 말이 없다면 난 그냥 잠시 있다가 나가마 여기 좀 앉아도 되지? 그는 두 손을 포개고 앉아서 기다렸다. 그는 빙긋이 웃고 있었다. 수수께끼 같은 웃음이었다. 칼은 그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가만히 앉아있는 일이라면 내가 아저씨보다 더 나을걸요? 시합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지. 네가 말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1년, 2년, 아니 100년, 200년 동안 앉아 있어야 하는 거라면 또 누가 알아? 칼, 넌 나를 이기지 못할 거야? 잠시 후 칼이 짜증을 내며 말했다. 설교하려면 빨리 하세요. 설교 따윈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대체 왜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어젯밤에 술을 먹었어요. 너가 무슨 짓을 했는가는 짐작할 뿐이고 술을 마셨다는 건 냄새로 알 수 있었다. 냄새요? 아직도 술 냄새가 나는 걸? 처음이었어요. 좋지 않더군요. 나도 그래. 체질적으로 맞질 않더구나. 게다가 술을 마시면 장난을 치고 싶어지거든. 지능적이긴 하지만 아무튼 장난을 치게 되지.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설명하마. 젊었을 때 난 테니스를 쳤지. 꽤 좋아했어. 또한 테니스는 하인에게 수지 맞는 운동이었단다. 복식 경기를 할 때 주인이 잘못 친 공을 만회하면 고맙다는 말 대신 용돈을 받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셨지. 아마 셰리주의였던 것 같다. 술김에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붙잡기 힘든 동물이 박쥐라는 생각을 했었어. 그러다 결국 한밤중에 산리 앤드루에 있는 감리교의 종탑에서 체포되었단다. 그런데 마침 손에 라켓을 들고 있어서 경관에게 그럴듯하게 돌려댈 수 있었지. 박쥐를 상대로 백핸드를 연습 중이라고 말이야. 칼이 무척 재미있어하며 소리내 웃었다. 그 모습을 보고 리는 자기가 진짜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칼이 말했다. 난 전신주 뒤에 앉아서 돼지처럼 술을 품마셨어요. 항상 동물을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자살을 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웠어요. 칼이 리의 말을 가로막았다. 넌 결코 자살 따위는 하지 못해. 너무 비겁하거든. 리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아론은 어디 있어? 도망쳤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 애는 너무 오기가 없어서 탈이지. 리는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알아요. 내 생각도 그러니까. 저 아저씨, 형이 설마 그런 짓은 하지 않겠죠? 안 그래요? 그러자 리가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피로먹을. 인간이란 불안할 때 언제나 친구에게 자기가 내심 바라는 말을 하도록 강요한단 말이야. 웨이트에게 오늘 저녁에 무엇가 맛있는가를 묻는 것과 똑같지. 젠장, 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칼이 괴로워하며 부르짖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왜 그랬는지는 너희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니? 너는 형에게 화풀이를 한 거야. 아버지가 너희 감정을 상하게 했으니까 간단해. 너는 비열했어. 내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왜 나는 비열하죠? 아저씨, 난 비열하고 싶지 않아요. 아저씨, 제발 나 좀 도와줘요. 잠깐, 리가 말했다. 아버지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 그는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잠시 후 두 사람의 얘기 소리가 들리더니 리가 방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우체국에 다녀오신단다. 오후에는 우편물이 없는데 말이야. 그런데 살레나스 사람들은 누구나 오후가 되면 우체국에 가지. 도중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죠. 일종의 습관이자 휴식이지. 친구도 만나고. 리가 말을 이었다. 칼, 아버지의 안색이 좋지 않으셔. 멍한 표정이야. 아 참, 잊고 있었군. 너 아직 모르지. 너희 어머니가 간밤에 자살을 했어. 그래요? 칼은 빈정거리는 투로 말했다. 그거 잘 됐군요. 아니,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되지. 그 여자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나도 모르게 또 생각나는군. 또 정말이지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요. 리는 머리를 한번 걸쩍였다. 그러자 머리 전체가 가렵기 시작했다. 그는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시간을 끌었다.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돈을 태우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 그런 것 같아요. 너는 자신을 학대하면서 기뻐하는구나? 절망을 즐기는 거냐? 리 아저씨, 너희 마음속엔 오직 너 자신에 대한 생각뿐이야. 그래서 칼렙 트레스코의 비극에 스스로 놀라고 있지. 칼렙은 당당하고 특별하니까 그가 겪는 고통 또한 호메로스의 시처럼 웅대하고 장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다. 하지만 칼, 너는 자신을 코올리게 어린애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니? 때로는 비열하고 때로는 놀랍도록 관대한 어린애.
겉으로 보이는 행동은 지저분하지만 속 마음만큼은 신비로울 만큼 순수한 인간 말이다. 어쩌면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다소 에너지가 넘치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다른 철부지 아이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너희 어머니가 매춘부라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더 비극적으로 보이고 엄숙해 보이고 싶은 거니? 만일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너가 살인자가 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칼은 천천히 책상 앞으로 몸을 돌렸다. 리는 마치 의사가 피하주사의 반응을 살피듯이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칼의 몸 전체에서 갖가지 반응이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모욕에 대한 분노, 반항,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마음의 상처. 그 상처는 바로 구원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제야 리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 열심히, 아주 완곡하게 설명한 덕분에 일단 그 임무는 성공한 것 같았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칼, 우리는 과격한 민족이란다. 내가 우리라는 말을 써서 나 자신까지 포함시킨 게 이상하니? 그건 사실이야. 우리 조상은 성질이 급하고 예민하고 범죄도 잘 지르고 말싸움과 왁자지껄 떠드는 걸 좋아했단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용감하고 독립적이고 관대하기도 했지. 만일 우리 조상이 그렇지 못했다면 여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척박한 땅을 일구다가 결국 굶어 죽었을 거야. 칼이 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서 긴장감이 사라져 있었다. 그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리는 자신이 어린애 앞에서 헛소리를 한 게 아님을 깨달았다. 이제 칼은 리의 수고를 고맙게 여겼다. 리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포함시킨 거야. 조상이 어느 나라 출신이든 우리는 그 유산을 물려받았어. 피부색이 제각각이고 혈통이 다르더라도 미국인은 다소 비슷한 기질을 갖고 있지. 우연히 선발된 단일 종족이라고나 할까? 우리들은 지나치게 용감한가 하면 지나치게 겁이 많기도 해. 때로는 어린애처럼 친절하다가도 때로는 무섭게 잔인해지고 낯선 사람 앞에서 다정하게 구는 동시에 두려워하지. 허풍을 떨고 감동도 잘 받아. 지나치게 감상적인가 하면 현실적이기도 해. 세속적이고 물질적이지. 우리처럼 이상을 위해 행동하는 민족이 또 있을까? 우리는 엄청 먹으려지만 미각과 평형 감각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해. 게다가 쓸데없이 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구대륙 사람들은 우리가 중간 단계도 없이 야만주의에서 퇴폐 문화로 곧장 넘어가고 있다고 말한단다. 우리의 비평가들은 우리 문화를 해석하는 적절한 언어나 열쇠를 갖고 있지 못한 걸까? 칼, 그게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야. 너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아. 계속 말씀해 보셔요. 칼은 웃으면서 재촉했다. 어서요. 더 말할 것도 없어. 이제 끝이야.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가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구나. 은근히 걱정이 돼. 리는 초조한 듯 밖으로 나갔다. 현관문 바로 안쪽 복도에서 애덤이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모자는 눈 위로 푹 눌러서고 어깨는 쭉 늘어져 있었다. 애덤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피곤한 것 같아. 몹시 피곤해. 리는 그를 거실로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팔을 부축하며 안내했다. 애덤은 힘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리가 그의 모자를 벗겼다. 애덤은 오른손으로 왼쪽 손등을 문질렀다. 그의 눈동자가 이상했다. 아주 맑았지만 움직임이 없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약간 부어오른 듯 했다. 말소리는 잠꼬대처럼 느릿느릿하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다. 그는 손을 거칠게 문질렀다. 이상해. 그가 말했다. 우체국에서 내가 기절을 했었나 봐. 지금껏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피오다 씨가 날 부축해서 이렇게 줬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 난 쉽게 정신을 잃을 사람이 아닌데. 리가 물었다. 우편물은 있었나요? 그래. 있었던 것 같아. 그는 왼손을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 손이 마비된 것 같군. 그는 변명하듯 말했다. 그러고는 오른손을 뻗어 호주머니에서 노란 관제 엽서를 꺼냈다.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 틀림없이 읽었어. 그는 엽서를 눈앞으로 들어올렸다가 이내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리, 이젠 돋보기를 써야겠어. 여태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편지를 읽을 수가 있어야지 글자가 빙빙 도는구먼. 제가 읽어드릴까요? 참 이상한 일이야. 당장에 돋보기를 사러 가야겠어. 그건 그렇고 뭐라고 쓰여있지? 리가 엽서를 소리내어 읽었다. 아버지께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18살이라고 속였어요. 별일 없을 겁니다. 제 걱정은 마세요. 아론 올림. 이상한 일이군. 애덤이 중얼거렸다.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안 읽었던가 봐. 그는 손을 문질렀다.